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소득 격차와 임금 상승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사업체 중심의 정책을 쓰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죠. 소득 격차가 감소하죠. 그 이유는 다 설명했죠. 근데 사업체를 제약시하면서 그래요. 다른 문제에 집중하니까 어떡하나요?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하면서 인위적으로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심해지더라. 그 이유는 설명했죠. 또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적인 게 임금이죠. 사업주 중심의 정책을 쓰니까 어떻게 되나요? 성공하니까 임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전두환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전두환 정부만 하더라도 300%를 달성해요. 7년간. 하지만 3년 동안 30년 동안 모든 정부의 그 임금 상승률을 다 합쳐도 266%밖에 안 되죠. 어떤가요? 근로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이잖아요. 어떤 정책을 써야 되겠나요? 근로조건은 또 그 이후에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절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근로자를 쓰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 1970년대 보면 초에 보면 대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을 육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나요? 기숙사, 식당도 막 제공하기 시작하죠. 1970년대 중반에는 또 윤리적 의식도 높아지면 알 수 있죠. 1981년에 이르러야 아동노동 금지를 하는데 또 기업들은 이제 아동은 쓰지 않겠다. 굳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70년대 후반에는 이제 뭐 공장 내 의무실이나 보건실이 확대되고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래요. 이는 이제 법적으로 한 거고 뭐 절로 이루어진 것도 많다는 거예요. 다 설명했고 근로조건도 좋아지는 거죠. 이 근로조건 뭐 임금이 대표적이죠. 무엇으로 달성해야 되겠나요? 사업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체의 양을 증가시킨다. 즉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증가시켜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체 육성이 안 되는 거죠. 사업체 육성에 반대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게 심각해지면 현 시대 한국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겨자본 사업체는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래요. 임금도 잘 상승하지 않게 되고 소득 격차는 심해지고 그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판사들은 어떻게든 시장과 민간인 사업체 그 재산을 제약시해야죠.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모두 시장과 재산 민간 사업체 탓으로 돌리죠.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설명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사업체 확장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체를 확장한다는 말은 작업수단의 양을 증가시키고 보다 많은 작업수단을 가동시킴을 가리킨다. 그렇죠. 사업체를 어떻게 확장하나요? 작업수단 양을 늘리죠. 공장이 있으면 공장 두 개를 만들어요. 작업수단의 양을 늘리는 거잖아요.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뭐가 동원돼야 되나요? 사람이 동원돼야 되죠.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수단은 곧 작업수단이 되고 일하는 수단은 재산의 두 축 중에 하나이다. 재산이 뭐라 했나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재산으로 규정한다. 달리 얘기하면 재산은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의 집합이다. 작업 수단은 뭔가요? 일하는 수단이잖아요. 그 재산이 투입되는 거죠. 고대로에도 마찬가지예요. 화폐도 그 작업 수단이지만 뭐
그 물질 형태의 어떤 기구 도구도 일하는 수단이죠. 그 재산이라는 거예요. 작업 수단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보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 하에서가 소비 대상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 대상 역시 재산의 두 축 중에 하나이다. 아까 재산에 대한 규정을 봤죠. 즉 재산을 투입해야 비로소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이야기 어렵지 않죠.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산은 순소득이 쌓이며 형성된다.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 화폐가 없는 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나중에 보더라도 쌓여가는 쌓여가는 어떤 작업 도구 이런 것도 뭔가요? 순소득이죠. 쓰고 남는 거죠.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동원돼서 사업체가 확장이 되죠. 공통적인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선 복잡한 거 이해하려 하지 말고 기초부터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달라봤자 크게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자본이익에 재산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소득이나 순소득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계산식을 얘기했죠. 한번 살펴보면 되죠. 궁금하면 생산과 소비일부에 식 적어놨죠.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이 충분히 쌓이면 사업체 확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창고에 가득 쌓였어요. 일하는 수단과 소비 대상. 작업 수단도 동원이 가능하고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겠죠. 소비 대상으로 유인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화폐가 널리 유통되기 전에는 물적 형태로 쌓여있는 개인 재산을 동원하여 사업체를 확장했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물론 개인 재산만으로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재산만 투입되면 되잖아요. 꼭 개인 재산일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자신의 재산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요. 자기 재산이라야 맞죠. 자기 재산, 남 재산으로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한 재산이 쌓여 있을 경우 그러한 재산을 투입하여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한 재산을 소유하니와 채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동업 계약을 할 수도 있다. 하여간 어떠한 경우에서건 채권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타인의 재산을 동원하는 방법은 뭔가요? 빌리는 경우가 있고 동업을 해서 투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고대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농토가 없는 사람이 농토를 빌려서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계약인가요? 채권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재산 사업체 확장의 조건은 뭐냐? 순소득 누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현 시대는 어떤가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순소득 누적이 왜 다른 게 있냐는 거예요. 화폐 때문에 막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업체를 확장을 해요. 화폐가 있어요. 어떠는 거예요. 화폐를 쌓아놨어요. 뭐 어떤 식으로든 화폐를 벌었어요.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해도 벌 수 있잖아요. 그럼 사업체를 확장할 때 뭐 하나요? 구매를 하겠죠. 팔아가지고 뭐 주식을 팔아서 뭘 하나요? 공장을 하나 더 짓기로 했어요. 그거는 뭔가요? 작업 도구나 사회에 남아 있는 작업 도구가 있어야지 작업 도구를 구매해서 공장을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 사회에 쌓여 있는 순소득 누적을 이용하는 거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화폐가 개입되어 있으면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동원되는 게 뭔지 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이나 뭐 지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도 동원할 수 있죠. 그것도 순소득 누적의 한 형태라 했죠.
누군가가 투입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요. 사회 전체적으로 충분한 재산이 쌓여 있을 경우 그러한 재산을 투입하여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러한 재산을 소유한 이와 채권 계약할 수도 있고 동업 계약할 수도 있다. 하여간 어떠한 경우에서건 재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업체 확장의 조건, 그 자기 것이든 아니든 누적된 순소득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형태로건 간에. 그걸 알아야 되죠. 그 다음 또 다른 조건은 뭘까요? 재산을 투입하더라도 사업체를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작업수단을 가동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재산을 투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삼성전자 공장 짓는데 그렇잖아요. 현대자동차 공장 마찬가지고 100조면 다 지을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 자본을 가진 나라는 제법 많다는 거예요. 왜 못하나요? 가동시킬 수 있는 기술을 지닌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리 얘기하면 기술이 없다는 거죠. 사람을 키우면 되는데 구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을 아예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고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진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분 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거주 이전과 직업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죠. 사례를 넣으면 좋겠죠. 상공인이 중심이 된 도시에서 상공인의 사업체는 빠른 속도로 커진다. 그래요. 예전에 다 살펴봤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그런데 신분제도하에서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농촌에 갇혀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다면 상공인의 사업체는 확장이 불가능하다.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데 고대는 어땠나요? 대부분 나라가 신분제도가 있죠. 농촌을 못 떠나게 하죠. 하나의 감옥이 되는 거죠. 농사만 지어. 그런 거예요. 고대에는. 결국 상공인들이 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신분제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렇죠. 사람을 동원할 수 없잖아요. 신분제도가 있어서 사회 구성원들을 농촌에 가다 놓으면 그 신분제도가 괜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상공인 세력이 있고 또 신분제도화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신분제도를 벗어나기를 원하죠. 그때 사람도 동원이 되고 한 전쟁을 치를 자본도 마련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분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사례가 있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경우 앙시엥 레지마에서 귀족과 성직자는 상업활동을 경시하거나 금지했고 평민은 세금 부담과 길드 제도로 인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았다. 앙시앙 레지마는 뭐냐? 프랑스 혁명 이전의 프랑스의 옛 제도를 가리킨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신분제도를 가리키죠. 농업 중심의 붕괴시키는 거죠. 도시 상공업은 성장하고 있었지만 재산을 투입해도 사람을 자유롭게 동원할 수 없었고 사람을 자유롭게 동원하여 사업체 확장이 제한을 받았단 말이죠. 신분에 따라 직업과 거주지가 고정되어 있었다. 상공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사람의 이동과 재배치가 필요했으며 이는 곧 신분제의 해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래요. 결국 프랑스 혁명이 중시하는 자유 뒤에는 뭐가 있나요? 상공업 중심의 사업체 확장의 의지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 의지와 뭐가 결합되나요? 오랜 기간 신분제로 인해 차별받았죠. 그 차별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의 의지, 그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것도 좀 추가를 해야 되겠죠. 신분제의 붕괴는 상공인의 사업체가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단순히 차별 해방이 아니다. 이런 또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가 해방됐다. 신분제를 해방시키기 위한 그래요. 폭동은 고대부터 많았죠. 다 실패했잖아요. 신분제를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요. 신분제도가 폐지됐을 때 폐지됐어요. 탈출했어요. 농촌을.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직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반이 없이 폭동을 일으키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시 신분제 사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겠죠.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라고 해서 다르냐? 남부의 농장 경제는 노예제를 기반하고 있었고, 이는 사람을 사유하여 강제로 동원하는 제도였다. 그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 안 되잖아요. 물건으로 취급받죠. 그 사유가 되는 거죠. 강제로 동원되는 거죠. 반면 북부는 임금 계약을 기반으로 한 산업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사람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보장을 필요로 했다. 북부의 상공업 사업체는 노예제라는 제도적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확장될 수 없었다. 상공인과 근로자를 기반으로 1854년 창당된 링컨 대통령이 소속되는 공화당은 노예제 확산 방지가 당론이었고, 나중에는 노예제 폐지가 당론이 되었다. 그 당시 미국에는 농업 세력과 공업 세력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노예제 바탕은. 그리고 또 북부는 또 상공인과 근로자가 중심이 된 당이 있었다. 그게 공화당이다. 1854년에 창당됐다. 그렇죠. 공화당은 노예제 폐지를 원하겠죠.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남부지방은 또 어떤가요? 농업 중심의 사회죠. 노예제를 계속 확장시켜야 되죠. 넓혀가면서 농토를 넓혀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히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한쪽은 노예제를 금지시켜야지 상공업 사업체가 발전하고, 다른 쪽은 노예제가 있어야지 농토가 농업 세력이 커지고 부를 쌓게 되고 농업으로 싸움 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나라를 따로따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두 국가로 갈라져 가지고. 근데 한판 붙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세력이. 결국 남북 전쟁은 단지 도덕적 문제로서의 노예제 폐지가 아니라 상공업 중심의 세력과 농업 세력 간의 구조적 충돌이었다. 물론 남북 전쟁 뒤에는 노예 신분이었던 흑인들의 지지와 참전도 있었다. 흑인들은 목숨 걸고 싸우겠죠. 항상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두 가지 의지. 차별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상공업 사업체를 키우겠다는 의지. 상공업 중심 세력의 의지가 있는 거죠. 미국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예제의 폐지 뒤에는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과 마찬가지로죠. 상공업 중심의 사업체 확장의 의지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상공업 중심의 세력과 농업 세력의 격돌,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
또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도시 세력과 농촌 세력의 격돌은 있었다. 한국에는 없었는데 거짓말이다. 다 있었다.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일 뿐이다. 역사를 감추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요? 1980년 5.18이라는 거예요. 군사정부가 그 수출 중심의 사업체를 육성할 때 한국도 농업사회로서는 답이 안 나온다. 절대 빈곤에서 절대 탈피 못한다.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탈피 못하고 있잖아요. 반발했겠어요? 반발 안 했겠어요? 반발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죠. 한국에서 무슨 수출 중심의 사업체냐? 무슨 대기업이냐? 중화학공업은 무슨 중화학공업이냐? 고속도로 나서 뭐 하는데?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 공업은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 정도만 뭐 어떻게 알아서 만들면 돼. 전형적인 농촌 세력이죠. 그러면서 농촌 세력을 기반으로 어떻게 한번 권력을 잡아보려고 한 거죠. 그 속에서 충돌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런 어떤 농촌 지향적인 세력을 지지했잖아요. 근데 희생이 아주 작았죠. 프랑스 혁명, 미국 남북전쟁 막 수십만, 수백만 명에 이르잖아요. 사망자가. 근데 한국에서는 농촌 세력과 도시 세력이 붙었고 상공인 세력과 농업 세력이 붙었는데 희생자가 몇 명인가요? 사망자가 몇 명이었나요? 1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큰 희생 없이 달성한 것이다. 굉장히 평화롭게 달성된 것이다.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의 진실을. 그래요. 농촌 세력들은 신분 제도를 지향하잖아요. 농업사회에서, 농업국가에서 그랬잖아요. 끔찍한 거죠. 또 사급자족하는 시대는 가난해서 아이들까지 팔아먹고 그러니 또 비일비재했죠. 빨리 생각을 고쳐먹고 그 총티를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